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120개국 정상급이 참여한 유엔 총회 최대 화두는 북핵 해법이었는데요.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처하고 북핵 문제 근원적 해결을 위해 어떤 대응과 전략이 필요한지 이 시간 심층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개막한 유엔 총회에서 북핵이 중요한 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과 한미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면서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에 근본적인 해법 모색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대북 압박에 주력키로 하면서 당장의 대북 대화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이와 별개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야당은 정부의 인도적 지원을 일제히 비판하며 강력한 대북 압박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야당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전술핵 배치 같은 대단히 민감한 주제를 국민적 합의도 없이 동맹국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압박을 하는 행태는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무능한 북핵 외교, 무책임한 평화공세, 그것만으로 막무가내 김정은 정권에 대항해 우리가 살 길이 있는가? 문재인 정부의 나약한 유화론이 북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대북 제재를 회피하고 북핵 문제에 관해서 제대로 된 해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오해를. 거듭되는 북한 도발과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북핵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이번 주 토론 당당에서 집중 진단해 봅니다. 네, 오늘 토론에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통일연구원장을 지내셨죠? 김태우 건양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한반도 북핵 관련된 상황 어떻게 인식하는지 먼저 김태우 교수님. 네.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7월 달에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2번 쏘았고 유엔이 또 새로운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이 다시 발끈해서 괌을 때리겠다고 위협을 했고 미국하고 일촉즉발의 위기가 있었고요. 예. 또 그 이후에 또 중거리 탄도탄을 쏘았고 그리고 또 핵실험까지 이어서 했죠. 또 새로운 또 유엔 안보리 제재. 지금 안보리 결의안이 지금 2016년 이후 10번째가 통과된 겁니다. 이건 예. 기록이죠. 이런 상황을 이번 지난번 2375호던가요? 예, 2375호입니다. 예. 이제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지금은 대단히 긴박하고 미국도 군사적 옵션을 이제 거론을 하고 있는데 물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북한의 도발이 누적돼 나가기 때문에 군사적 옵션 가능성도 함께 누적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이 대단히 긴박하다 그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긴박하다라고 진단 종합표를 주셨네요. 홍 박사님. 네, 긴박할 뿐 아니라 예측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불안이 좀 더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김정일이나 김정은의 어떤 예측 불가능성 또는 그 호전성, 도발성 이것만 이제 염려를 했는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온 이유는 미국의 대처도 굉장히 예측이 불가능하고 또 최고의 압박이 단순히 압박이 아니라 선제 공격 그리고 일전에 맥메스터 보좌관은 예방전쟁이라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북한의 도발이 없이도 가서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까지 국방장관도 이 외교적 옵션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것도 그 예측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반드시 예방해야 될 뿐 아니라 예방하고 억제해야 될 뿐 아니라 또 하나는 북미 간의 전격적인 타협 가능성 이 두 가지 양쪽을 전방위적으로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희락 교수님.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뭐 미국하고 북한 간의 경쟁으로 자꾸 보기가 쉬운데 그 이면에는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뭐 핵무기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탄도미사일을 실어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이제 한국 공격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그걸 과시하려고 그럽니다. 따라서 이제 이 미국만 이제 북한의 의도대로 한반도로 철수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그 한국의 뭐 정체성 또 어떤 그 존망이 이제 좌우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김문식 교수님, 최근 이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입니다. 게임 체인저란 말이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본질적으로 그런 상황을 게임 체인저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지금 김정은 들어와서 올해 특히 최근에 그 6차 핵실험, 수소탄 실험이라고 북한 스스로 밝혔고요. 그 전에도 또 중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시험 발사를 했고 더 놀라운 것은 최근에 시험 발사하고 있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북한이 시험 발사라는 단어 대신에 발사 훈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실전 배치가 거의 다 왔다는 거고 실전 무기라는 의미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수소탄이라고 하는 6차 핵실험, 그다음에 이제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시험 발사를 넘어선 발사 훈련까지 왔기 때문에 한반도 상황은 정말 게임 체인저 상황을 넘어섰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특히 문 대통령이 한번 공개적으로 밝혔던 레드라인, 이른바 레드라인에 거의 임계치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고 전혀 다른 창조적 해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아까 홍 박사가 미국 맥메스터가 얘기했던 예방전쟁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유엔 총회 연설에서 상당히 강경 발언을 했어요. 북한의 완전 파괴 외에는 선택이 없다. 지금 로켓맨 김정은이 자살 임무를 수행 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동안에 해왔던 발언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뭔가 미국의 북한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이 조금 강경 군사적인 대응책으로 바뀌는 상황인지 이번 유엔 총회 연설 특별하게 무슨 전환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태우 교수님? 별로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뭐 계속 누적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지금이라도 미국이 군사 행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느 쪽이 가능성이 높으냐 당연히 하지 않는 쪽이 높죠. 트럼프 대통령은 또 타고난 협상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강경한 발언들을 먼저 쏟아내고 그걸 토대로 상대방을 코너로 몰아넣으면서 협상하는 이제 이런 데 사실 기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런 걸 감안하면 저게 군사행동을 할 것을 실제로 시사하는 것이다.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8월, 9월 거치면서 북한이 숨가쁘게 지금 강행해온 핵실험, 미사일 발사 이런 걸 보면요. 이 위기의 누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요. 이러다가 정말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지금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들 받아주시죠. 네, 과거에는 저는 미국의 북한 공격 가능성은 0.0001%라고 이제 생각했는데요. 예. 지금은 한 5%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5%가 확 뛰었네요. 네, 95%는 뭐 낙관적이지만 그러나 그 5%를 우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쟁이라는 게 단순히 전면전 도발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스퍼셉션이라고 하는 상호간의 인식 착오. 이를테면은 김정은으로서는 이제 1번 너머로 2번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본래 공언했던 대로 괌에 대해서 포위 사격을 하는 것이 차기 만약에 수순이라면 김정은은 이건 연습이니까 별 큰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테고 트럼프는 괌도 미국의 영토다. 해외 영토지만 미국의 영토다.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건 이거는 나의 전쟁 발동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김정은이는 워낙 호전적이고 도발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미국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통상 봐오기로는 굉장히 진중하고 굉장히 말에 무게가 담긴 얘기들만 해왔는데 지금은 대통령 스스로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가볍게 얘기하는 좀 경향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지도부 간에 말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한에 대한 압박이 제대로 먹히질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칫 또 오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 간의 교전 가능성 또는 전면전 가능성 자체가 0.001%에서 5% 정도로 늘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됩니다. 네, 최근 상황 변화도 있지만 혹시
트럼프 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말 스타일 이게 막 내뱉어서 상황이 또 그렇게 된 점은 있지 않을까요, 박 교수님? 우선 미국은 이제 결론을 분명히 내린 것 같습니다. 아하, 북한이 그래요? 네. 이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군사적 수단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이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저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예.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8개월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자기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이 막중한 것도 많이 느꼈겠지만 또 추가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상당히 이 감각,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게 어떤 존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감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그냥 과거처럼 그냥 단순히 이제 엄포라고 보기에는 저는 조금 이제 실질성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트럼프의 현실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예. 특히 이제 이 트럼프의 이 말이 자기만 혼자 한 것이 아니고 국무장관이나 뭐 맥메스터나 또 국방장관들도 유사한 그런 맥락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험으로 본다면 미국은 이 북한에 대해서 가능한 옵션을 뭐 상당히 이제 10여 개 정도 쭉 마련해 놔놓고 이 상황별로 계속적으로 작은 그런 옵션부터 선택해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러면서 끝까지 최악의 상황에서 어떤 옵션을 선택하겠다 하는 것도 거의 방향이 정해진 상태에서 그런 말을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초반에는 혹시 여러 가지 옵션의 가능성이 있었을 수 있지만은 군사적인 대응으로 좀 모아지고 있다. 이런 평가 같으신데요. 그렇습니다. 김무식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번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가 이 북한에 관련해서 전면 파괴, 그러니까 디스트로이 토탈이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야기는 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기억하실 겁니다. 8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전면전까지도 상정케 하는 그런 단어를 써서 깜짝 놀랐었는데 그 화염과 분노하고 이번에 전면 파괴는 완전히 다른 게요. 미국 내에서 신문에서도 분석을 했습니다만 화염과 분노는 트럼프가 자주 혼잣말로 쓰던 단어입니다. 전면 파괴는 전혀 안 썼던 단어고요. 두 번째는 화염과 분노는 미국 국내에서 썼던 이야기고 이 전면 파괴는 유엔 총회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단어의 사용과 또 단어의 사용 장소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큰 의미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화염과 분노란 말할 때는 대사 없이 원고 없이 그냥 자기가 이야기한 거지만 이 전면 파괴라는 이야기는 유엔 총회 연설문에 사전에 원고로 들어가 있던 단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정책적 차원에서도 상당히 좀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국방장관까지 나서가지고 서울이 위협받지 않는 군사적 옵션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고 그래서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이 미국에서 생각하는 레드라인을 거의 다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드라인을 넘어버린다고 한다면 트럼프로서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예. 군사적 옵션을 진짜 결심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극적 협상에 나서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지금 직면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 상황에서 군사적 옵션까지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김문식 교수 지금 조금만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김 교수께서 얘기하신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서울에 위협이 되지 않는 대북 군사 옵션이 있다. 이건 미국 국방장관이 이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를테면 사이버 공격이나 해상 봉쇄까지는 그래도 서울에 큰 위험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예. 그러나 김정은에 대한 쪽집게식 어떤 작전, 김정은을 제거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핵시설을 이 외과수술식 기습 공격 94년처럼 한다든지 아니면 94년 계획처럼요. 예. 네, 94년에 그 클린턴 행정부가 생각했던 것처럼요. 계획했지만 하진 않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 전역을 타격한다. 이를테면 휴전선에 있는 뭐 장사정포를 다 제거한다. 이런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어느 하나도 서울에 위협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위협이 될 뿐 아니라 많은 사상자가 날 수 있는데 그것을 미국의 입장에서는 서울의 위협이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엄청난 오인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의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정말로 긴밀하게 서로 문의하고 협력해서 상의해서 과연 그것이 실행이 된다 그럴 땐 우리로서는 전쟁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우리 정부가 기민하게 한미 공조를 다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홍 박사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전에는 미국의 일부에서도 만약에 군사적 옵션이 갔을 경우에 수도권에 1,000만이 몇십 분 안에 같이 공멸한다 이런 얘기였었는데 이번에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적 옵션. 지금 홍 박사 얘기는 미국 측의 입장에서 쉽게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문제로서는 정말 심대한 문제다라는 것인데 정말 그런 옵션이 가능할까요? 서울 위협에 빠지지 않는? 뭐 물리적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옵션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서울을 위협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까지 가장 언급을 하지 않았던 부분을 사실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별 지도자 개별에 대한 어떤 제거 작전 이런 것들은 거의 미국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 얘기는 그쪽에 가장 많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 지도부 쪽에서는 나온 적이 없었나요? 그동안? 뭐 있었지만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외과적 수술이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지도자 개별에 대한 어떤 제거 작전 이런 거는 뭐 우리 쪽에서는 참수 작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워싱턴 쪽에서는 별로 그런 말을 안 했거든요. 저는 미국이 그런 쪽에 오히려 더 많은 방점을 두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그 지금 홍 박사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한반도에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밑으로는 미국하고 동맹 공조를 통해서 미국이 정말 말릴 수 없는 정도로 군사행동을 결심한 상태라면 한반도에 불똥이 튀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물밑 대화를 해야 되겠죠. 전략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외부적으로는요. 우리 정부가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재발하는 것은 불용한다. 수용할 수 없다. 그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나오는 것이 과연 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뭐 퍼셉션, 미스퍼셉션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전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한국 정부가 막아주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요, 북한이 그 계산된 도발을 자꾸 더 할 수 있는 동기를 가질 수도 있어요. 볼모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하는 얘기와 실제로 한미 간에 이 대화하는 것들이 서로 다르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임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과연 그만큼 한미 관계가 긴밀한가? 지금 양국 정부가 그만큼 긴밀한가 이런 걱정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말씀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 8월이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이야기했고 바로 맞받아서 김정은이 괌 포위 사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괌 주위 수역에 4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쏘겠다고 사실상 위협을 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 이제 우리 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한반도 전쟁은 막겠다. 뭐 우리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심정을 잘 대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 다음 문장 하나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부가 우리 정부가 모든 걸 걸고라도 평화를 지켜내고 전쟁을 막겠다는 이야기는 좋은데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피하지도 않는다라는 군 통수권자의 단호한 이야기가 저는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화염과 분노를 이야기하는 트럼프 또 괌 포위 사격을 이야기하는 김정은 둘 사이에 전쟁 일촉즉발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내 허락 없이는 대한민국 동의 없이는 전쟁이 안 된다. 이건 트럼프에 대해서 자제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이건 트럼프로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에 있어서는요. 한반도에서 전쟁은 굉장히 일어나서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우리 평화를 지켜야 됩니다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의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을 가장 우선적인 신뢰로 형성을 하고 그리고 그 이면에서는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전쟁으로 미국이 결심한다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말리거나 아니면 그것들과 충분한 상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동맹의 신뢰가 없으면 사실 평화를 지키기도 어렵죠. 뭐 서울에 위협이 없는 군사적 옵션 얘기가 나오는데 군사분야 전문가시니까 박 교수님. 우선 이제 미국은 이제 굉장히 그 과학적이라서 다양한 방안을 설정하나 그 방안에 이제 리스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점 이런 걸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북한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공격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전면전으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미 양국이 압도적인 전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계산한다는 거거든요. 아마 미국에서는 상당히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해상 봉쇄를 한다든지 또 진짜 그 핵이나 뭐 미사일 시설 또는 공장에 그냥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아주 작은 피해로 딱 그 제거한다든지 또는 뭐 진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신기술을 동원을 해서 북한을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이제 대안을 검토를 했고 저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 매티스 같은 사람은 굉장히 이제 뭐 좀 청교도적으로 사는 사람이고 결혼도 안 하고 말이 굉장히 신중한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 상당한 그 검토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뭐 김정을 비롯한 지도부 참수가
군사가 아닌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근데 얘기를 이제 하셨군요. 서울이 위협받지 않는 군사적 옵션을 미국 국방장관은 고민을 하겠죠. 네. 왜냐하면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서울이 위협받지 않는 군사적 시나리오도 우리에게는 악몽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비근한 애를 최근에 이제 스티브 배넌 그 백악관 내 수석 전략가가 물론 경질됐습니다만 경질되기 직전에 했던 말이 있죠. 네. 한반도의 군사적 옵션을 사용했을 때 1,00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게 되기 때문에 1,000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문제를 풀지 않는 한 전쟁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994년에 클린턴 정부 때 영변 폭격 시나리오를 다 짜가지고 실행에 옮기기 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서울에 있는 주한미 대사관 가족들 소개명령까지 내렸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 직전에 클린턴 대통령이 철회했던 이유는 나중에 회고록을 보면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클린턴 대통령이 보고한 내용에 만약에 영변을 폭격했을 때 북한 김정일이가 보복 공격을 했을 때 예. 한반도에 전면전이 개시됐을 때 주한미군이 5만 명 이상이 죽는 걸로 추산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클린턴 대통령이 그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반도에서는 어떤 군사적 옵션도 100%의 확실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 확실성이라는 것은 정확히 거기를 타격해야 되고 김정은이가 타격 이후에도 꼼짝없이 고개 숙이고 우리한테 보복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런 100%의 확실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보면 저는 군사적 옵션 자체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러나 네. 전쟁을 우리가 원치 않기 때문에라도 전쟁을 피하지 않는 단호한 태세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주제를 넘어가죠. 전에 이 사드 배치 관련해 가지고 일반 환경 영향 평가해야 된다고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화성 14호 발표하고 임시 배치 논란까지 바로 이어졌는데요. 이번에도 800만 달러 대북 지원, 이미 북한의 IRBM 발사 정보를 알고 난 이후에 발표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최근에 800만 달러 대북 지원 시기 논란인데 박해락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남북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한반도에서 핵 전쟁이 일어난다면 사실은 뭐 민족이 공명을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이제 뭐 북한하고의 대화는 어떤 식으로든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대화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제안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옛날 이제 그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 북한하고 그런 그 관련이 있었던 인사들을 좀 더 잘 활용을 해서 비공식적인 접촉을 강화할 것을 제가 두 차례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00만 달러도 사실 이제 대부분이 이제 현재 상황에서 이게 뭐 지원하는 게 그게 맞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네. 그것이 북핵 해결을 위한 남북한 대화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판단한다면 예. 저는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이 상황 인식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우세하니까 돈도 많고 잘 사니까 북한한테 그 시혜적으로 좀 도와주자. 저는 이거는 너무 안일한 시각이다. 지금 이제 군사적으로 보면 북한은 핵무기를 가져서 우리보다 강력한 그런 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인도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성의를 보임으로 해서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비공식적인 그런 대화 채널 이것도 좀 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통일부나 또 이제 청와대에 있는 요원들이 저희들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거니까 그렇게 판단한다면 이것도 저는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 대북 지원이 특히 인도적 분야와 관련된 지원은 뭐 사실 정치군사적 상황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건 뭐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그런 맥락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이번에 지원 같은 경우는 북한에 대해서 만에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북한과의 대화 창구가 다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이번에 800만 불 지원을 통해서 대화의 어떤 물꼬의 가능성을 열어보려고 하는 것이라면 저는 굉장히 그것은 아마추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이미 대화를 안 하겠다는 입장을 수차 밝혀왔고요. 남북 대화 자체를 지금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남측 민간단체가 주는 인도적 지원조차도 지금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그야말로 그냥 가장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지원을 하시는 거라면 저는 오케이. 그러나 만에 하나 이것을 통해서 북한의 어떤 대화의 문을 두드려보고 김정은의 어떻게 마음을 좀 돌려보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번에 이 뉴욕 방문을 떠나기 전에 이 800만 불에 대한 지원을 했을 때 행여라도 문재인 대통령 생각에서 또는 청와대 생각에서 그 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 노선의 그 선에 있지 않습니까? 사드 추가 배치 막 결정해버리고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푸틴 만나가지고 더 강경하게 원유 공급 중단하라고 하니까 푸틴한테 오히려 반대받고요. 이러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진보주 중에서 굉장히 좀 화가 나 있습니다.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만에 하나 혹시라도 청와대에서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 노선에 대한 진보 진영의 반발을 무마한 차원에서 이 정도 생색을 내는 거라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그냥 그야말로 순수하게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정치적 고려 없이 하는 거라면 저는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청와대 쪽 얘기를 했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네 분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정인 지금 특보에 관해서 상당히 강한 거친 단어로 비판을 해가지고요. 이후에 청와대 쪽에서 주의 조치까지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서로 인식의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은 팀이 돼서 이끌어가야 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가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데 최근 송영무 장관의 엄중 조치까지 나오게 된 경위 또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홍 박사님? 네, 뭐 별로 좋은 모습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더 매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관료 정치적인 그런 경쟁 상황에서 이제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단지 이제 송 장관께서 문정인 특보의 평소의 소신이나 뭐 조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방부의 방침하고 맞지 않다고 하면은 그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이 개인에 대해서 이 코멘트에 비평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이렇게 바람직스러워 보이지 않고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통일부나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이 부서들이 각각의 특수한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소명에 맞는 방식으로 민주주의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거 자체를 나무랄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마치 권력 투쟁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게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았고요. 또 통일부의 지금 800만 달러 대북 지원 방침에 대해서도 너무 그 정부 내부에서 조율이 너무 안 된 듯한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조율을 했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나서서 개입을 했는데 사실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해서 그러나 이제 국방부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국가안보가 워낙 소중하기 때문에 끝까지 한 채 빈틈없는 국가안보 태세를 갖춰주시길 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술핵에 대해서도 조금의 약간의 이견들이 이제 노정이 되는데 그 부분도 송영무 장관께서 본래 얘기하신 것처럼 미국에 대해서 전술핵에 대해서 조건부라도 배치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관료 정치적이지만 그것은 국가안보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서로 의견이 안 맞았다라는 것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좀 더 내부 조율을 좀 잘해서 좀 더 화해롭고 민주주의의 그 다원적인 그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식으로 이런 것이 표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김태호 교수님. 예, 저는 뭐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요. 이 정치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청와대에서 한 뒤처리에 대해서도 좀 제가 동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뭐 공교롭게도 두 분 다 뭐 조금씩 또는 조금씩 이상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아는 분들인데 문정인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분이 뭐 특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분방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송 장관은 국방장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군을 다스리고 군을 움직여야 되는 국방장관이 강력한 안보 마인드를 토대로 하는 얘기를 하는 거 그게 왜 나쁩니까?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요. 뭐 사실 송 장관이 표현이 좀 과했어요. 표현이 뭐 문정인 교수는 교수니까 자유분방하게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는데 이제 나쁜 표현들 써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요 언론이나 정치권이 왜 엇박자를 내느냐 이렇게 또 시비하는 거 이거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국가든요.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은 북한에 대해서 진보적인 생각을 해야지만 그쪽에 옵션을 열어놓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강경한 안보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국방 쪽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표출해야지만
필요할 때 그런 옵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는 이게 중앙에서 기획되고 중앙에서 조율된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요. 중앙에서 기획되고 조율된 것이라면 어떤 장관은 이런 방향, 또 다른 장관은 다른 방향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청와대가 엄중 주의를 줬다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않습니까? 네. 국방장관은 저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해군에서 별 4개 달고 사성장군까지 한 사람인데 당연히 저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 네.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하여튼 내버려 두어서 그걸 우리 양쪽 모두를 우리 국가의 선택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 언론도 뭐 조금만 말이 다르면 엇박자라고 시비하잖아요. 예, 그 언론이 잘못됐어요. 중앙에서 그걸 기획할 능력이 있느냐, 그 엇박자를 그걸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표현은 부적절했었지만 청와대에서 엄중 조의 조치까지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네요. 엄중 경고를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걸로 엄중 경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옳다고 보고요. 송영무 국방장관은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이고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국무위원답게 내공 있게 그 대답에 답변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보셔서 알겠지만 정진석 의원이 사실은 유도 질문을 계속 한 거거든요. 아니 문정인 특보라는 분이 이렇게 당신 참수작전 부대 만든다는 데 비판했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속 긁은 거예요. 그러면 국무위원은 정치적 내공과 정무적 판단이 있으면 저는 국방장관으로서 김정은 참수작전을 준비하기 위한 부대를 계속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정책에 대해서 국방장관이 안보의 의식을 강화시키는 발언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그 발언을 하지 않고 그분은 자유분방한데 교수에서 떠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국무위원회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다 김태호 교수님이랑 다 우리가 전개를 다 우리가 다 옆에 있어봐서 알겠지만 최소한의 정무적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 제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문정인 특보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문정인 특보로서의 갖고 있는 대북 정책의 기조가 있겠죠. 그 대통령의 지금 정책과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특보니까 대통령을 만나서 비공개적으로 그리고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청와대 안보실과 국방장관을 만나서 그 정책 결정 라인에 있는 사람들끼리 치열한 논쟁을 그 비공개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의 결정이 만들어지면 조율된 메시지가 나가면 되는 건데 다들 언론에 대고 각자 자기 이야기를 떠드는 거거든요. 제가 또 떠든다고 이야기 좀 죄송합니다만 각자 이야기를 또 말하는 거예요. 김무식 교수 떠들었다라고 얘기 나올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보는 특보로서의 역할을 가장 맞게 하면 되는 것이고 국방장은 국방의 역할을 하면 되는. 그러나 정무적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정무적으로 이것이 불필요하게 오해를 살 만한 것은 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해락 교수님. 저는 특보가 아니고를 떠나서 문정인 교수 정도 되는 우리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은 항상 이 말 하나하나를 굉장히 가려서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노블리스 오블리주거든요. 사실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훈련을 안 하고 그냥 북한을 믿어보자라든지 참작이 잘못됐다 아무리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어떤 얘기도 상관없는데 이제 이분은 지금까지 이제 교수로서 상당한 이제 그 업적이랄까 또 존경도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진짜 국가 차원에서 좀 이제 우리 국민이니까 바람직한 방향을 말씀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특보가 됐다는 것은 제가 봉급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이제 달라져 있는. 만약에 문재인 그 교수께서 특보가 되고 나서도 나는 계속 자유롭게 교수하겠다 그러면 특보 자리를 사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무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그 과거처럼 자유분방하지 않느냐 이건 조금 현대 공직사에 맞지 않고 그런 사실 이제 후배들이 보면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네, 예전에도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외교 안보 정책, 대북 정책 관련해가지고 또 해당 부처마다 분야의 특성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합니다. 국방부의 입장, 또 외교부의 입장, 통일부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는데 다른 것이 반드시 나쁜 게 아니죠. 글쎄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 특별하게 다 공이 지적하는 바가 표현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개인적인 인신에 연관된 느낌을 줄 정도로 했던 것이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은 공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북의 핵 개발 수준 또 여기에 장착시켰던 미사일 기술 수준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술핵 재배치 관련 논의 전에 잠깐 이 현재 북의 핵과 미사일 기술 수준 관련 잠깐 짚어보고 그 얘기 넘어가기로 하죠. 아무래도 1세대 핵무기 전공자였던 김태호 교수님. 예,
기술적 얘기는 워낙 뭐 신문 방송이 많이 나와서 국민들이 많이 아실 텐데 이번 6차 핵실험을 우리 기상청에서는 뭐 강도 5.7의 지진으로 인공 지진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예.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뭐 50킬로톤 규모의 파괴력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솔직하게 저는 저와 제 주변에 이 핵 문제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최소 200킬로톤에서 최대 1메가톤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지난번 실험이요? 예. 6차 실험이. 예, 그게 이제 그 핵실험 이후에 그 일대가 함몰되면서 2차 함몰 지진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최대 1메가톤까지 가능하다. 1메가톤이면 말이죠. 2차 세계 대전 동안 사용된 전 지구에서 사용된 모든 화력의 한 3분의 1쯤 되는 겁니다. 예.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미 1세대 원자폭탄, 1.5세대 정폭분열탄, 2세대 수소탄까지 다 가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또 북한이 뭐 많은 분들이 뭐 조만간 핵무기를 완성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박일학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얘기 참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아니 지금 지척에 있는 대한민국을 강타할 수 있는 실력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 건데 아직도 뭐 핵무기가 실전 배치되려면 조금 뭐 1년 시간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평가들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뭐 그런 시각입니다. 네, 보완하거나 조금 더 다른 의견이 있으면 추가로 더 듣죠. 저쪽으로 옳은 말씀이고요. 네. 따라서 한국의 고유한 레드라인은 이미 몇 년 전에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한미동맹 차원에서 우리가 국가안보를 미국이랑 같이 하니까 그 미국의 본토까지 겨냥해서 핵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그 능력을 지금 확보해 가고 있는 와중이고 예. 거의 이제 거기까지 근접했는데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북한의 핵 능력이 이제는 미국 본토에 수소폭탄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게 머지않았다 이렇게 보고요. 따라서 김정은이도 직접 얘기했지만 이제 그 막바지에 도달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선택의 길이 그 공포의 균형이나 아니면 전면전이나 또는 뭐 우리의 완전히 북한에 대해서 그 어떤 열세에 있는 그 안보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아니면 북미 간의 전격적인 타협 예. 이런 뭐 몇 가지 시나리오밖에 이제 남지 않았는데 저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결국 북미 간의 타협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 가능성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공포의 균형이라도 이루지 않는다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완전히 열세에 들어가는 지금 한반도 안보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술핵무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해법으로 궁극적으로는 이제 북미 간의 전격적인 타협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전술핵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상당히 논란이 좀 아주 상극 방향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함해서 박일학 교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이제 뭐 위협이 되려면 상대가 능력을 갖고 있고 또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의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그러면 왜 핵무기를 개발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지금 대부분 이제 뭐 체제 유지라든지 또 이제 뭐 내부 결속이라든지 또 미국 협상이라든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거는 사실은 적화 통일 아닌가? 왜냐하면 예. 북한은 6.25 전쟁 끝나고 나서부터 과학자를 보내서 이제 핵무기 개발 시작을 했고 60년대 이제 소련으로부터 이제 실험용 원자로 지원받고 80년대에 이제 자기 영민 핵발전소를 만들었고 다 북한 동구가 붕괴되기 이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게 달라지는 거죠. 우리 대응 태세가. 사실은 이제 뭐 북한이 진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체제 유지나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만들고 나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전술 핵무기 배치가 나오는 게 그럼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도 이제 뭔가 핵무기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북한이 공격하면 우리도 핵 보복하겠다. 그래야 되는데 사실 미국 전략 핵무기는 좀 멀리 있을 뿐만 아니라 워낙 커서 네. 또 미국 대통령이 결심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또 그렇게 생각해서 북한이 오판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한국에 갖다 놓으면 이제 미국 대통령도 이제 결심하기가 쉽고 왜냐하면 우리 한국 대통령이 쏘자 이렇게 할 거니까 책임도 반감되고 또 이제 작은 핵무기니까 네. 중러하고의 그 3차 세계대전까지 비교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또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지척에 있는 핵무기는 사용될 것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핵 공격을 하려고 해도
내 멸망까지도 이거 각오해야 되겠구나 해서 자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핵무기 배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박희락 교수님은 뭔가 대응책으로 전술핵 재배치든 뭐 다거든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될 부분은 최선의 방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차악일 수도 있다. 예. 최악은 예를 들어서 사람 다 생각하는 게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우리가 뭐 핵위협에 굴복한다든지 또는 진짜 핵 공격을 당한다든지 그런 그건데 그거 받는 것보다는 사실은 전술 핵무기라고 갖다 놔서 좀 이제 그 위험하지만 핵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아마 대부분이 생각할 때도 그것이 최상이라서가 아니라 네.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김문식 교수님. 예, 전술핵 배치에 대한 이야기가 정치권 일각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당히 지금 논의가 뜨겁게 되고 있는데 저는 전술핵 배치를 찬성이냐 반대냐 이야기보다 전술핵 배치의 실익이 과연 있느냐의 문제를 네.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사실상 핵무기를 갖고 있고 남쪽은 이미 핵무기에 지금 인질이 되어 있고 실제로 핵무기 앞에 지금 우리가 손발이 다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김정은의 핵에 대항할 수 있는 핵 균형의 차원에서 전술핵 무기든 전략핵 무기는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면 전술핵 무기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 전술핵 무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적인 자율성과 권한이 있느냐의 문제로 가면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나토식 핵 공유 협정을 이야기합니다만 나토의 5개 국가가 미국의 전술핵을 갖다 놓고 있지만 마지막 결정권은 또 결국 미국 대통령이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전술핵 무기를 우리 한반도에 우리 옆에 평택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조금 마음의 안정은 되겠습니다만 괌에 있는 공군기지에 있는 거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결국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가져다 놔서 우리가 실제로 심리적 안정 갖는 것 외에는 제가 볼 때 별다른 실익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갖다 놓으면 해서 우리가 감내해야 될 외교적인 안보적인 또 리스크가 또 있습니다. 뭐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라든지 또 아니면 북한이 또 그것을 비밀로 해서 더 강하게 또 우리를 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전술핵 무기라고 하는 것들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지금 한반도의 안보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걸 동의하면서도 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실익이 있고 실제로 이것을 가져왔을 때 득과 실을 따져볼 때 어떻게 더 많은가를 좀 냉철하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홍은익 박사님. 네, 저도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는 정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옵션으로 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나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수소폭탄까지 개발해서 완전히 우리에 대해서 그야말로 적화 통일까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의 군사적인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2시간이면 미국이 보복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괌에서 뭐 2시간이면 날라온다 그러는데 만약에 북한의 핵이 한국에 떨어진다고 하면 2시간 이전에 모든 상황은 끝나게 됩니다. 이미.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그 보복을 결심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냥 한국만 핵폭탄을 맞고 끝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2시간 내의 문제다. 2시간 땡기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재래식 폭탄으로 보복한다고 하는 거는 그런 상황을 김정은이 만약 인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핵 공격을 유도할 수도 있는 오인해서 공격할 수도 있고요. 역사적 사례를 볼 때 75년에 소련이 동독을 포함해서 동구에 약 600여 기의 중거리 미사일, 핵 미사일 배치하니까 지금 우리 민주당 정부하고 아주 유사한 슈미트 총리께서 이 핵을 배치하기로 결심을 해서 108기의 퍼싱2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한 뒤에 그 뒤에 콜 총리가 이것을 이어받아서 계속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을 수행했고 그 결과 그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평화통일, 흡수통일이 달성됐다. 이걸 생각할 때 또 하나는 이제 핵이 확산될 수도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따라서 전술핵을 그냥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배치해서 전술핵을 배치해서 핵 억지력을 가지고 국민들이 안심하게 사는 가운데 핵 협상을 우리가 주도해서 열심히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전술핵과 사드를 동시에 철수한다는 그런 조건을 걸고 배치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무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태호 교수님 이번에 그 한국당에서 미국 측의 전술핵 재배치 등을 좀 하러 갔던 특사단에 같이 가셨던가요? 네. 거기서 매티스가 보니까는 당장의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억제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 최근에 미국 측에서는
미국하고 똑같이 동맹국의 위협이 왔을 경우에는 모든 걸 동원해서 막아주겠다라고 핵 우산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 같던데 미국의 그런 세계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재배치하는 쪽을 허용할까요? 네, 뭐 이번에 저희가 가서 만난 사람들이 상원 의원들 한 3분 정도 만났고 국무부 관리들도 만났고 미국 전문가들도 만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헤리티지 재단의 그 풀러 이사장 뭐 이제 이런 분들 쭉 만났는데 돌아오니까 뭐 한국 언론들은 빈손으로 돌아왔다 뭐 이렇게 또 악평을 했더라고요. 참 고약해요. 가서 제가 느낀 거는요, 정치인들 상원 의원들은 한국이 전술핵 재반입을 원할 만큼 북핵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데 대해서 100% 공감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었어요. 예. 뭐 저도 뭐 전술핵 재배치가 가지는 장단점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잘 알고 있고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으니까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주장을 하게 된 건데요. 그러나 이제 그 관리들, 미국의 관리들과 이제 국방성 국무부에 있는 공식 입장은 여전히 한미 동맹이 견고하고 핵우산이 강력하니 전술핵 재배치는 아직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요, 지금까지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유보적인 입장일 뿐이에요. 예. 저는 이번 방미단 활동을 통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한 미국 정부의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 이것도 검토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것을 새로운 아젠다로 만드는 데는 성공한 것이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앞으로 좀 더 뭐 전개되는 걸 두고 보십시다. 예. 현재는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은 이후의 전개에 따라서는 여지도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아마 지금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 같은데요. 최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주어진 조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의견과 더불어서 정부와 국회에 대한 제안이 있다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락 교수님부터 하실래요? 예. 저는 지금 이제 역사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우리 뭐 자랑스러운 역사도 많지만 임진왜란, 또 정묘 병자호란, 또 한일 합방, 6.25 이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이 전쟁을 사전에 예방을 하거나 또 전쟁에 충분히 대비해서 효과적으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 상황이 사실 뭐 임진왜란이나 6.25 전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유사성의 근본은 이제 사실은 북한 핵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려는 의지가 낮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서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 정치인들도 그렇고 또 군인들도 그렇고 저는 이제 뭐 최상의 상황을 희망을 하고 그쪽으로 좀 유도해 나가야 되지만 이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최악의 상황까지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그 토론을 하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단정하기 전에 일어날 수 있다면 그 가능성을 갖고 그 일어날 수 있는 수준에 맞도록 그 점점 대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진짜 가능성이 높아지면 좀 더 이제 노력을 배가하고 이렇게 해서 위협이 커짐에 따라서 우리 그 대비 태세도 점점 비슷하게 가도록 해야지 그냥 막연히 최상의 상황만 바라다가 기습을 당하는 그런 사태가 없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문식 교수님. 저는 뭐 마무리 발언이기 때문에 한미 간의 신뢰가 가장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싶어하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도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결심하는 데까지 가게 된다면 한미 간의 신뢰가 있으면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없으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간의 신뢰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북한과의 대화, 북한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줄 아십니까? 김정은도 다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진짜 막역한 신뢰를 갖고 있고 한미 간에 튼튼한 공명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대화에 나올 겁니다. 그러나 한미 간 엇박자가 나고 있고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사이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김정은이 우리 남쪽 대통령이 원하는 대화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역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한미 간의 신뢰가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이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기본 원칙 아닙니까? 그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협상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도 한미 간의 든든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만 김정은 협상장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발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초기에 좀 약간의 엇박자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미 간의 동맹의 신뢰, 그다음에 개인 지도자 간의 신뢰 이것부터 좀 구축해서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기를 바랍니다. 네, 김태우 교수님. 네, 저는 뭐 정치권에 대해서는 안보 정론을 좀 따라달라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예. 사드를 반대하고 또 뭐 안보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목소리를 내고 사실 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건 안보에는요 요행이 없고 신의 한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우리를 위협하는 무기를 가지면 우리는 방어하는 무기를 추구하는 것이고 이건 정론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정치권에서 논쟁거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정부한테는 좀 전략적으로 언행을 해달라 부탁하고 싶고요. 전술핵 재반이 뭐 하지 않는다. 뭐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정부가 이런 걸 딱딱 잘라서 얘기를 하면요. 이거 우리가 외교적 지렛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 정부는요 필요한 부분에서는 전략적 모성이라도 지켜주셔야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정치권과 정부에 대해서 그 두 가지를 제가 좀 마무리 발언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네, 홍현익 박사님. 네. 대통령께서 푸틴 대통령에게 석유 수출을 좀 자제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트럼프와의 신뢰를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로 전술핵을 조건부로 재배치하면 북한이 지금 일체 핵 협상에 나오지 않는데 전술핵을 배치하면 북한의 핵 개발이란 게 완전히 무력화된다고 좀 보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협상에 나와서 핵을 포기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보고요. 한미 관계에서 지금 시점은 한미 연합훈련과 제재를 한미 공조를 해가면서 열심히 하면서 또 하나 동시에 김정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자 협상도 할 것을 트럼프에게 권유하실 수 있는 이런 자신감 있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토론 당당을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문식 교수, 홍현익 박사, 김태우 교수, 박혜락 교수님 네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반도 평화는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서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북핵 해법을 마련해 나가길 바랍니다. 토론 당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